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느새 연말 정산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업무보랴 정산하랴 바쁘실 텐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사람들 시간에는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답답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전북 지역에서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꼭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높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0.2도, 습도는 75%,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광주 7도, 강릉 8도, 대구, 제주 9도, 부산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냐. 직장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 연말정산은 예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13월에 보너스를 챙기셔야 할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인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연말정산은 뭐 해마다 하는 건데요. 그래도 할 때마다 새롭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니까 당연히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 연말정산만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그리고 매년 세법이 바뀌어요. 정책적으로 뭐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자주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새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매번 또 기억을 더듬어 봐도 또 까먹기도 하고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은 월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이 5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또 알 것 같은 단어지만 나열해 보니까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이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이 이게 갑자기 들으면은 특히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소득공제, 뭐 세액공제 이건데 네. 이 공제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지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차이가 있는데 세액공제라는 것은 그냥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득공제라는 거는 이제 과세 표준에서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전에 빼주냐, 세 후에 빼주냐인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만약에 같은 금액을 해준다고 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네. 우리가 세액공제를 하는 비율은 보통 12%에서 15% 정도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세율 단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총 급여로 봐서 연봉으로 한 4천만 원 넘어가면은 역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 세액공제보다는. 왜냐하면 세율 구조가 뭐 그렇게 되면 보통 다 한 16% 이상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보면 나한테 유리하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 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율 또 공제 항목이나 공제율이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잘 따져봐야 하잖아요. 올해는 어떤가요? 네, 올해도 이제 여전히 뭐 세법 개정 뭐 이게 정책 입법이다 보니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뭐 잘 하는 것이 역시 이제 환급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올해 특이한 게
흔히들 사람들이 7천만 원의 저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근로소득자 7천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홈택스라든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뭐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모든 항목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건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 뭐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땡겨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 자료를 보고서 자기가 연말정산을 해야 될 거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땡겨오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육비를 했는데 뭐 현장 학습비라든지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이제 경비를 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학교마다 이제 다 틀리고 뭐 현장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땡겨오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교재비라든지 체육복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입한 거 이런 것들도 자료를 못 땡겨오니까 영수증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또 뭐 미취학 아동 교육비 중에서 뭐 미술학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우에도요. 사실은 뭐 이게 등록된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 같으면은 교육비를 당연히 땡겨올 수 있겠지만 못 땡겨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뭐 보청기라든지 뭐 안경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료비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땡겨온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들을 다양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받느냐 혹은 아내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체크해야 좋을까요? 네네. 이게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게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많은 분이 부양가족이 이제 부부 중에서 부양가족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밀어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유리해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정 그 사용 금액이 자기 연봉의 25%를 넘어가야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또 소득이 작은 사람이 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말정산 뭐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1월 중순부터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부부 중에서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또 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 것 같습니다. 예. 끝자리 9191번님이 연말정산 꼭 부부가 같이 해야 이득인가요? 아니면 각자 하면 손해인가요? 이런 문자를 주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다음 주에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신 다음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지금 설명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나 또 자제분들이 쓴 이런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양가족이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신용카드는 개인적인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게 많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공인인증서를 이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직접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제 동의를 받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고요.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직접 세무서에 증명서를 들고 방문해가지고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얼마를 쓰는지를 일단은 자료를 땡겨와서 내가 공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어느 쪽이 공제를 받는 게 또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예, 뭐 부모라든지 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가족은 어떤가요? 네, 미성년자도 당연히 이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려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이 경우에 세무서 같은 게 직접 방문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이라든지 뭐 가족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신분증하고 뭐 주민등록 등본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떨어져 있다면 뭐 가족관계 증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 공제를 일단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공제를 만약에 한다 했을 경우에 아내도 공제를 하고 나도 공제를 하고 뭐 이러면 이걸 중복 공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을 또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중복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그 1년에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는 분들은 사실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여 기준으로는 500만 원이고 총급여 기준으로는 소득금액 기준, 일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공제를 받으시라. 만약에 공제 대상이 안 돼도 공제를 받으면은 또 가사세가 푸짐하게 붙어가지고 세금을 더 푸짐하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푸짐하게 내는 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 찍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공제를 받으시라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4885 끝자리 쓰시는 분이 둘째 아이가 지난해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인적 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원래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은 당연히 첫째 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 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이제 출산이나 입양 같은 경우 셋째 아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미성년자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첫째, 둘째는 15만 원, 셋째는 뭐 3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올해까지만 중복 적용이 돼요. 이게 아동 수당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면서 6세 미만 0세부터 5세까지는 요거는 내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7062번님이 2018년 4월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4월까지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었고 그 이후에는 근로소득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1월부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였는데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전 근무지하고 뭐 종근무지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가지고 5월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 근무지가 있는 거, 전 근무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주긴 해주는데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해주고 그냥 간단하게 끝낸 경우가 많아서 이번 그 이제 5월달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가지고 두 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5월달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한 해 2번에 걸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 그러니까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달 말까지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대로의 통행 제한 속도가 60km에서 시속 70km로 빨라집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의 진출입로 9개 설치 공사가 마무리돼서 오는 3월부터 인천에서 서인천 IC 구간 제한 속도를 시속 70km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한 속도 조정은 지난 2017년 시속 60km로 늦춰진 뒤 1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재 취약시설 7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소방, 건축 분야 등 공무원과 전문 자격 보유 인력 등 560여 명이 투입돼서 화재 안전과 관련한 물적, 인적, 환경적 요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공유 정책은 주차장 공유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9살 이상 시민 1000명을 설문한 결과 96%가 이같이 답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고 허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 이 지사는 개인적인 송사로 도정 업무에 영향을 미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엄 시장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이천의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천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파킨슨병과 치매 정신질환 등 다양한 뇌과학 분야 석학들로 구성된 세계정의기능 신경외과학회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인천시는 67개 나라의 신경외과 전문의와 뇌과학자 등 전문가 1000여 명이 모이는 제19차 학회를 오는 2021년 6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경제 살리기를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6대 신산업 거점 육성과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민간 투지 유치와 인재 양성 등을 통해서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로페이와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한 해 11일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경과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도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그리고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의 다양한 삶의 현장,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네, 2019년 황금 대지에 올해 첫 주말에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이 전통을 살린 새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네. 이 행사에 가족, 친구와 함께 온 사람들부터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대략 4,000명의 사람들이 남산골 한옥마을 찾았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가족들이랑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와이프, 애기들이랑 와가지고 애기들은 활 만들기 체험하고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줄 모르고 왔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남산골 한옥마을 하면은 굉장히 익숙하고요. 거기 타임캡슐도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쉬러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해맞이 행사하면은 또 빠지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이 남산골 한옥마을은 1998년에 지어진 문화재로 이 서울시 중구 필동 일대의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전통 한옥 외에 전통 혼례와 전통 놀이 등을 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새해 행사로 소원 편지, 떡 만들기, 또 활쏘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좀 열렸는데요.
새해 첫날 우리가 보통 떡국을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 새 떡을 만들면서 이 먹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꽃산병이라는 전통떡이 소개가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만들어본 떡은요, 꽃산병이라는 떡을 만들어봤고요. 이 꽃산병은 산병이라는 떡의 이름에서 꽃처럼 예쁘다 이래서 꽃자를 붙여서 꽃산병이고요.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많이 먹었다. 또 우리나라 여주 지역에 여주 산병이다 그래서 향토 음식으로도 좀 유명한 떡입니다. 꽃산병, 말 그대로 하얀색 떡에 천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이용해서 색을 냅니다. 보리새싹을 넣는다든가 호박을 넣어서 노랗게 만들고 딸기를 넣어서 핑크색으로 만들고 해서 갖가지 색을 내서 아름답게 만들어 먹는 떡입니다. 예, 꽃산병. 그 새떡 중에서도 꽃산병. 그게 좀 특이한데요? 네, 그리고요, 이 떡 위에는요, 이 수레바퀴처럼 생긴 떡에 문양을 내는 도구, 떡살로 좀 무늬를 냈는데요. 네. 이 수레바퀴 무늬는 한 해를 다 함께 잘 굴러가 보자라는 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사진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알록달록 굉장히 예쁘네요. 네, 되게 맛있어 보이죠? 예, 사람들도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떡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한 해가 술술 잘 굴러가고 술술 잘 풀리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떡의 모양을 내고 있었는데요. 예. 엄마와 함께 온 아이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떡 안에 동글동글하게 팥소를 넣고 또 색을 입히면서 정성껏 새해떡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랑 오늘 떡 만들어서 재밌었어. 떡에 팥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봤어. 아름다운 떡이라고 해서 꽃산병 만들었고요. 진짜 떡이 정말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곱고 그리고 막 이렇게 조물조물 아이랑 만드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고 진짜 보기도 너무 좋고 마음도 뿌듯해서 올해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마음으로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꽃보다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먹기 아까울 정도로 모양도 예쁘고 색도 예뻐서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새해 소원 쓰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소원 쓰기 행사도 열렸습니까? 네, 남산구 한옥마을 앞마당에서 이 소원 쓰기와 한 해 애군을 막아주는 삼재 도장 찍는 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사람들은 소원지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을 적은 뒤에 나쁜 애군 날아가라로 큰 소리를 외치고요. 또 소원지를 각자 새끼줄에 정성껏 매달았는데요. 애군 날아가라! 저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무조건 행복하게 살고 또 아이들이 학생이니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고3이라서 이제 수능 시험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학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대학 합격하자고 썼습니다. 저희 딸 순산을 해달라고 지금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 달에 아마 산딸인데 우선 건강하게 태어나게. 저희 딸이 올해 좀 좋은 배필을 만났어요. 결혼까지 잘 성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랑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담배를 좀 끊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담배는 애군보다 더 안 좋으니까요. 네. 나쁜 애군 날아가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분들 꼭 다 이 소원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새끼줄에 소원지를 매단 뒤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이 소원지들은요, 곧 다가오는 첫 정월 대보름에요, 한 해 애군을 모두 태워버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큰 달집에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낸다고 합니다. 예. 달집이라고 해서 정월대보름에 태우는 세시풍속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원을 하늘로 올려 보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달집을 만들어서 지금 새끼줄에 모여있는 이것들을 다 달집에 엮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 호랑이나 이런 예로 애군을 막는 대표적인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이 있는 도장이고요. 그 도장을 찍어서 원래는 이제 자기가 품고 다니면 그런 나쁜 기운들이 호랑이나 그런 상징적인 동물들이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군요. 새해를 맞으면 계획 세우기가 참 좋잖아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도 다잡고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다짐을 하는데요. 이게 시민들은 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이 소소한 다짐부터 인생의 계획까지 새해 작년보다 더 좀 나은 나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짐하는데요. 네. 새해의 힘을 좀 빌려서 살 빼기, 운동, 저축,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올해 어떤 다짐과 계획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운동을 한번 좀 열심히 시작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되려나 모르겠네요. 헬스를 끊어서 하고 싶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분야에서 일하는 거를 꿈꾸고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계획은 여러 가지 잡았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모두 건강하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하나 가져서 제가 노후가 조금 더 탄탄한 그런 이렇게 좀 미래를 제가 계획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계획을 갖고 있어서 꼭 실천해서 자격증 따기 도전! 다들 명확한 계획들이 있으신데 사실 소박한 이런 계획들이야 지킬 수가 있지만 거창한 계획 세우면은 지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새해 3대 계획 있잖아요. 금주, 네. 금연, 살 빼기. 이 세 가지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좀 실제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금주, 금연, 다이어트 등의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만에 무너지고 마는데요. 예. 실제로도 미국의 유실의 대학 임상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새해 계획을 세운 사람 중 25%가 1월 8일쯤이 되면 실천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말까지 새해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약 8%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새해 계획이 벌써 작심 3일로 끝났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심 3일도 122번이면 1년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심 3일을 3일마다 반복하면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또 결코 이 작심 3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커다란 소망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족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올 한 해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좀 그 정부 정책대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도 진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돼서 모든 국민이 좀 활짝 웃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고 작은 소망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바로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이 청년정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인천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위원회는 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과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치게 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위원회 구성은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 시의원 1명, 전문가 4명, 정책 당사자인 청년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청년정책위원회 그 이름답게 전체 인원 20명 중에서 10명이 청년위원이네요. 그러면 청년 비율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측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비율보다 10 내지 15% 정도 더 높은 편인데요. 네. 아무래도 청년 정책에 관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청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집 기간하고요. 자격 요건을 알려주실까요? 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18일까지고요.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시 거주자로서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과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청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시는 전문성과 활동 경력, 적극성, 청년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성별, 직종,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친 다음에 청년위원을 선정하고 오는 1월 3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능력과 열정을 갖춘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올해 인천시에서 달라지는 경제 정책 중에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고용 연장 지원 사업. 일단 신중년이라는 용어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여기다 썼습니까? 네. 정부가 현 5060 세대를 고령자나 노인 대신 신중년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예, 베이비붐 세대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서도 소홀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워낙 또 급하게 또 대두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신중년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지원 직종은 인천 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취업 기칙 등을 통해서 60세 이상 정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정년 퇴직한 신중년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로 채용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기업이면서 해당 근로자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액은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요. 최대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일자리 정책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업은 수명 연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만큼 일자리도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퇴직자 재취업 지원은 봉사활동 측면이 강했습니다. 반면 신중년 고용 연장 지원은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네, 1월 1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OST 중에서 호세 곤잘레스의 스텝 아웃 준비했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